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마음이 자라는 교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이 주제를 딱 받아들고 네. 이건 정말 좋은 주제다 싶었어요. 초등학생들 사랑방 역할을 한다는 편의점에 대한 네. 얘기인데, 편의점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하죠. 네, 초등학생들에게. 맞습니다. 저희가 초등학생 시절에는 문방구. 예, 문방구가 이제 그 앞에 등하교시에 늘 문전성시였죠. 예. 저도 뭐 100원, 200원이면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불량식품들도 많았고, 또 용돈이 생기면 이제 학교 앞 문방구로 달려가서 작은 조립 장난감 샀다가 집에 오기도 전에 이제 골목에 앉아서 조립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학교 앞 문방구도 많이 사라졌고요. 네네. 대신 학교 앞 편의점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포켓몬빵 구하려고 이제 빵 입고되는 시간에 학원도 빠지고 편의점으로 달려갔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아이도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어렵게 모은 포켓몬 스티커 중에서 하나를 저한테 선물로 준 아이도 있었는데요. 네. 이때 얼마나 어렵게 구한 건지 아니까 이제 이걸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작년 1년 동안 교실 담임 컴퓨터 모니터에 이제 딱 붙여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편의점에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물건 사러 가는 공간으로만 인식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학교 끝나고 편의점으로 바로 달려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뭐 학교 끝나고뿐 아니라 뭐 등교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아침에도 가고. 네, 아침에도 가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들른다고 보면 될 거고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요? 네. 뭐 학원 주변에도 늘 많고. 예. 예. 특히 이제 학교 앞 편의점의 경우는 이제 중요 고객이 된 지 오래됐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에서 단순히 먹는 것만 사기 위해서 가지 않고, 또 학교에서 급하게 필요한 웬만한 문구류도 다 있고요. 편의점 운영사인 이제 코리아세븐에 의하면 20년도에 비해서 이제 13세 이하 소비자 매출이 21년도에는 20%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더욱 놀라운 건 또 22년도는 21년도에 비해서 무려 40%나 증가했다고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이제 동네 편의점은 우리 어른들의 이제 어린 시절 구멍가게랑 또 슈퍼, 문방구 역할을 동시에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그 편의점 가서 뭘 사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면 단순히 이제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사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상이고요. 네. 편의점에 가면 과자 안에 조그만 장난감이 들어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랜덤으로 걸리는데, 그럼 친구들이랑 컵라면 먹으면서 이제 장난감에 들어있는 과자 박스를 열죠. 일종의 그들만의 이제 랜덤 선물 박스 언박싱을 하는 건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고. 예. 그 중에 좀 귀한 장난감이 나오면 이제 막 환호성도 지르고 뭐 난리가 나고, 맨날 나오던 게 나오면 또 이제 좀 아쉬워하고, 뭐 친구들끼리 서로 뭐 없는 걸 교환하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 네. 이렇게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랜덤으로 뽑는 장난감이 아이들에겐 상당히 중독성도 있고요. 이게 낚시하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이게 어떤 물고기가 걸려 올라올지 모르니까 계속 밤새도록 밤낚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편의점은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장소가 되었고요. 이제 그거 이외에도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편의점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네. 이게 사실은 더 많은데, 이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가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학교 끝나고 네. 학원 가기 전에 좀 배가 고프니까 간식을 사 먹기 위해서 이제 또 돈을 주고 또 편의점 가서 사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예. 편의점에서 간식을 다 먹을 쯤이 되면 이제 학원 차가 와서 또 데리고 가는 거죠. 대기 장소로 역할을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 차를 타기 위해서 또 기다려야 하는데 동시에 간식도 먹고, 또 마땅히 길에서 좀 기다리기보단 또 편의점 안이 좀 안전한 장소 같기도 하고, 그래서 편의점 창가 의자에 앉아서 이제 삼각김밥과 컵라면 먹으면서 이제 그 와중에 다른 손으로 이제 스마트폰 게임에 이제 열중하고 있다가 이제 학원 차가 오면 또 허둥지둥 대충 또 먹던 거 버리고 이제 편의점에 나오는 거죠. 그나마도 또 이런 경우는 간식인데, 네. 많은 결식 아동들이 식사를 편의점에서 또 해결을 하고 있고요. 결식 아동들이 식사를 편의점에서 해결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결식 아동을 위한 아동 급식 카드가 있어요. 카드 있잖아요. 예. 이게 지자차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예. 아직까지 IC 내장형이 아닌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긁는 카드 있잖아요. 네네. 그걸 아직 쓰는 지자체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 많은 음식점들에서 이제 마그네틱으로 긁는 단말기를 잘 안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나마 대부분 편의점은 마그네틱 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아이들이 혹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결제가 안 될까 봐 내가 가진 카드가 일반 식당에 가서는 결제가 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네,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냥 편의점 가서 사 먹는 거죠. 편의점은 그것도 다 되니까. 예. 또 식당 음식비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아동 급식 카드 한 끼 금액도 5,000원에서 보통 8,000원 정도인데 좀 나아져서 어떤 지자체는 9,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드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그 한도예요. 5,000원이면 5,000원, 7,000원이면 7,000원. 이제 결식 아동들도 가끔이 아니 자주겠죠. 뭐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겠죠. 이틀치를 모아서 쓸 수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루 한도 금액이 하루.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요즘에 그런 거 2만 원 넘잖아요. 그럼 2만 원 넘는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이제 편의점에 가서 조각 치킨으로 대신. 차라리 선택의 폭이 다양한 편의점에서 먹겠다. 예. 근데 치킨을 한 번에 시키지 못하고 조각 치킨은 뭐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사 먹는 거죠. 그 편의점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아이들에겐 중요한 장소인데 문제는 그 중요한 장소가 좀 염려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 학원가가 밀집된 곳에 편의점에 가면 많이 팔리는 음료가 있는데 뭐냐면 에너지 드링크예요. 예. 이 에너지 드링크 카페인 들어가 있는 맞아요. 거. 이게 하나만 마셔도 성인 하루 권장 카페인의 보통 절반 정도를 섭취하게 되거든요. 네. 특히 뭐 학원 레벨 테스트가 있는 날이면 이제 초등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뭐 잠 쫓는다면서 에너지 드링크를 쉽게 사서 마시고요.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게 일상에서도 그냥 음료수처럼 또 사 마시게 돼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각성 효과가 있어서 가뜩이나 아직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초등 시기 아이들에게는 감정 조절에도 좋지 않고요. 또 불안한 상황을 오히려 더 이제 자극하는 효과도 있어요. 어떤 학부모님들 중에는 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면 뭐 달달한 커피 한 잔 정도 사주는 것도 기분 전에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꺼리낌 없이 사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커피는 아이들이 쓰다고 좀 덜 먹는 경우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커피는 아이들이 덜 사 먹지만 에너지 드링크는 콜라 사이다처럼 생각하고 이제 경각심 없이 사서 마시게 되거든요. 이 카페인 성분의 부작용 중에 뭐가 있냐면 철분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장기 초등학생들에게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성장에 방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에너지 드링크는 사지 말라고 꼭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목이 마르면 생수를 마시도록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있을 것 같고 편의점이 업체 측에서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죠. 예, 있어요. 뭐냐면 이게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그 관계자분들, 회사 관계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담배 진열장이에요. 어느 편의점을 가든 아이들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결국 계산대로 가죠. 그리고 그 뒤엔 담배가 쌓여 있어요. 맞은편에 이제 담배들이 이게 쫙 종류별로 진열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물론 진열돼 있다고 해서 초등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편의점에 자주 들락거리고 그때마다 무조건 계산대 뒤편에 진열된 이제 각양각색의 담배들을 보게 되어 있죠. 이 인간의 무의식은 좋지 않은 것이라도 자주 보면 볼수록 그 경계심을 허물게 되어 있어요. 익숙해지고. 네. 그래서 이 자주 볼수록 무의식 중에는 이건 안전하다고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각인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왜 편의점에서 누구나 잘 보이는 계산대 뒤편에 담배를 진열해 놓았는지는 알아요. 이게 미래의 잠재적 고객을 만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계산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바람은 이 담배를 계산대 아래 칸에 진열해서 이제 편의점 직원만 보이게 하는 그런 편의점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인간의 무의식적인 어떤 심리를 이용한 상수를 적용하는 편의점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좀 걱정해 주는 그런 착한 편의점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편의점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죠. 예, 있죠. 대표적인 게 안전 아동 지킴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편의점 대표 업체들이 대부분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안전지킴이 협약을 구체적으로 또 맺고 있어요. 실제로 편의점을 찾은 아이에게 어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보이면
바로 경찰에 연락하거나 특히 길 잃은 아이 또는 이제 폭력에 노출돼서 위험한 아이 등의 임시 피난처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고요. 특히 편의점은 경찰서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비상벨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편의점 직원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제 도움도 요청할 수가 있죠. 아이들에게 길을 잃었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주변에 가까운 편의점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미리 교육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편의점에 여러 업체 중에 있는데 그중에 뭐 CU 사례만 보더라도 21년도에 100명 넘는 인원이 가족의 품으로 CU를 통해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고요. 이건 비단 혼자 길을 잃은 아이뿐 아니라 어떤 치매 환자분이나 지적 장애인들도 여기서 실질적인 도움을 또 받았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편의점이 어떤 장소예요? 예, 이제 편의점은 저학년 아이들에겐 이제 등교나 학교 시에 엄마 손을 잡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러 가는 그런 곳으로 이제 기억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가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그 엄마 자리를 친구가 차지하죠. 예, 지금 등교할 때 단짝 친구랑 만나서 같이 학교까지 걸어가는 게 큰 즐거움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경우 학교 근처 편의점 앞에서 만나거나 또는 만나서 같이 걷다가 편의점 앞에서 이제 멈추죠. 우리 뭐 바나나 우유 같이 사 먹고 갈까?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아침마다 뭔가 똑같은 과자나 똑같은 음료 등을 쭉쭉 빨면서 오면서 걸어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뭔가 먹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만나서 같은 걸 사고 그걸 같이 나누는 것에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야라는 그런 친밀감 같은 것도 느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편의점은 그 친구와 만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장소의 기억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추억의 장소, 특히 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 부근에서는 어르신 분들이 좀 술을 드시거나 네. 담배를 피는 모습을 가급적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아이들과 학생들과 편의점의 관계 살펴봤습니다. 네. 마음이 자라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고요. 저 인사하면서 러브라기 부르는 솜사탕 우리 동요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뭇가지의 실처럼 날아든 솜사탕 하얀 눈처럼 이고도 깨끗한 솜사탕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본 솜사탕 꾹꾹 들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이죠. 매거진 생활법률 법무법인 지온의 최완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어떤 돈으로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런 뜻 같은데 어떤 개념인 거예요? 이행 강제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 이행 강제금은 네. 행정기관이 어떤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네. 일정한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를 함으로써 네.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 집행 수단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예,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행 강제금 제도는 1914년에 조선 총독부 제령 제23호로 제정된 구행정집행령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가 이 구행정집행령이 1948년 폐지된 이래 도입이 안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건축법 개정으로 다시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1회에 그치고 위반 행위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위법 건축물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네.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경제적 실리를 취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시정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다시 도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이행강제금 제도는 1991년 건축법에서 다시 도입된 이후에 꾸준히 여러 법률에서 도입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규정한 법령이 현재 다수 존재하는데요.
2020년 11월 기준 36개 법률이 이행 강제금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고 현재 기준으로 제가 법령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 본 바로는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행 강제금의 경우 위법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제한 없이 반복 부과할 수 있어서 네.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다른 강제집행 수단에 비해 이행 강제금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행 강제금 제도나 법령이 이렇게 확대된 배경에는 이런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그 요건이라든가 절차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현재 이행 강제금에 대한 개념이나 원칙적인 절차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부과 징수 주체라던가 부과 요건, 부과 금액, 금액 산정 기준, 연간 부과 횟수나 금액의 상한 등은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행 강제금 부과 절차를 개괄적으로 좀 보고 개별 법령에 따른 부과 사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행 강제금 부과 절차를 보면 행정청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 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법률용어로 계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이행 강제금의 부과 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서 의무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횟수나 상한은 개별 법률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당연히 새로운 이행 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 강제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자가 혹시라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문서 용어로 막 되어 있고 막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충분히 듣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잘 안 와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사례 같은 것 있으면 좀 살펴봐 주세요. 예. 그 이행 강제금을 도입하고 있는 개별법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이 있고요. 이제 부동산 실명법, 가맹사업법, 근로기준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우선 건축후의 경우를 보면 이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 시 해당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기간을 정해서 여러 종류의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사 중지라던가 네. 건축물의 철거, 사용금지 이런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해당 금액은 일단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뉘어져 있고요. 해당 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2분의 1 금액, 여기에 위반 면적과 위반 내용별로 정해지는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정해져 있는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거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이 별표로 다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실제 금액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러니까 1년에 1회일 수도 있고 2회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방치해놓고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치면 계속해서 이행 강제금을 물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지난번에 그 이태원 참사 당시에 네. 그 골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옆에 있는 호텔 그쪽에서 그 불법 증축물을 거기다가 계속 방치해놨고 이거를 구청 쪽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계속해서 물려왔고 이건 또 납부해야 됐다는 그런 얘기 있는데 이거 좀 빗대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해밀턴 호텔, 그 이태원 참사 당시 있었던 게 해밀턴 호텔이지 않습니까? 예. 그 해밀턴 호텔은 이 불법 증축 등으로 수년간 5억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는데요. 이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이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사례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가
이행강제금이 관례적으로 1년에 1회만 부과됐던 것을 네. 의무적으로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하는 입법 예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허가권자가 그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통상 이행강제금만으로 제재를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고 돈만 계속 내라고만 하지 다른 네. 것든 걸 안 하잖아요. 네네. 설령 해당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민원 발생 우려 때문에 대부분 형사 고발까지는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자체가 강경하게 불법 건축물에 대응한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외에도 여러 가지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예. 부동산 실명법의 경우에 부동산을 명의 신탁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실제 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 평가액의 10%를 또 1년이 지난 때에도 그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부동산 평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또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의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합니다. 이 구제명령이 어떤 내용이냐면 근로자의 원직 복직을 명하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라고 하거나 네. 또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치 않으면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인데요. 구제명령을 하면서 이행 기한을 두는데 사용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 위반 행위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까지 매년 2회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구제명령 불이행 시 단순히 이행강제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 조항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불이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나왔을 때 이거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다툴 수도 있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건축법의 경우에 1991년에 이행강제금이 도입이 되면서 그 불복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이후 2005년에 개정이 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가 돼서 이제는 그 행정소송에 의해서 불복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이행강제금 자체의 부과 요건이나 절차가 부적법한 경우 외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하자가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적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예전의 건축법과 같이 과태료 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를 적용하는 방식과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도록 불복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과거에는 개별 법령별로 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개정이 돼서 현재는 거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예. 현재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다투는 경우는 농지법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행정기관이 관할 법원에 사실을 통보해서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식은 행정심판의 경우 그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서를 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 행정소송은 해당 소장을 해당 행정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어서 과태료 불복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매거진 생활 법률 이행강제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늘 순 여기까지고요. 버스커가 부르는 정말로 사랑한다면 들으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요일 7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순 없군요. 그대 상처 주네요. 나의 뻔한 그 말이 너무 쉽게 뱉은 말. 너무 쉬운 사랑은 다 거짓말이죠. 그래 다 거짓말이죠.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힘든 건지 신경 쓰지 않죠. 또 쉽게 넘어갔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그대가 오늘은 헤어지자 말해요. 정말로 사랑한담 기다려주세요. 사랑한단 그 말
당신의 행동 하나 진심만을 원하죠. 정말로 사랑한담 기다려주세요. 그댈 위해 참아줘요. 당신의